자, 그런 마음으로 예. 뉴스함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도 미국장이 세요. 세요? 예. 아유. 와, 이게 좀 요새 며칠 세가지고 좀 네. 걱정을 좀 했는데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는데 음흠. 다우존스 또한 0.34% 강보합 정도인데 네. 나스닥이 셉니다. 어. 1.51%. 이야.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 뭐 연준 인사들이 네. 여전히 말은 하고 있습니다. 뭐 6월에 뭐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별로 이제 그런 얘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지표들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뭐 개별 지표들은 이제 뭐 뒤에서 박병창 회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싶고 네. S&P 500 같은 경우도 0.94%,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지만 연준 인사들은 말을 세게 하고 있지만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아, 이거 정말 아슬아슬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죠? 예, G7 계기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중국을 염두에 둔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어요. 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미일이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중국에 맞선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의 뭐 대놓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그리고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그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시다 총리는 그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라며 미일 관계는 안보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중층적이고 강고한 협력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그 물론 이게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긴 할 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지도력 하에 우리는 올해 G7 의제에서 이미 진전을 이뤄냈다. 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일본의 지도력 아래? 그러니까 그 말이 조금 거슬리는데, 근데 그죠, G7 그 회담을 개최한 국가니까, 그러니까 아유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그런 정도 그냥 네.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회의실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회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도. 야, 일본의 지도 이건 많이 저 북한 쪽에서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수영님의 영도 아래.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 네네. 영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뉘앙스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미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추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를 옹호하며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 등에서 뜻을 같이 한다. 근데 여기서 앞에 거는 이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일본이 지금을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조금 자기네들이 반도체에서 확 밀려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재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한번 이제 견제를 받았던 반도체 회사가 있죠. 마이크론. 아하. 너네 뭐 문제 있는지 네, 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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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조 8천억 정도를 일본의 차세대 메모리 칩 생산에 투자하겠다. 차세대 메모리 칩 생산에 네, 생산 시설이면은 공장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 2조 정도의 보조금을 줄 거다. 일본에 공장 세운다고요? 예, 예. 2조 보조금을 주면 보통 차세대 선단 공정 하면 8조쯤 제가 봅니다. 좀 더 드나요? 4조 8천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는 거고 보조금이 2조 정도.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준다고 보도에 그럼 나왔어요. 4조 8천으로 충분히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EUV 선단 공정 네. 쪽을 좀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서 근데 이게 뭐 따로 만난 건 아니고 미국, 한국, 대만,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하고 이제 함께 만난 자리였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이 보조금으로 ASML의 EUV 장비를 산다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뭐 파운드리를 따로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뭐 D램의 선단 공정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고 한 1,0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는 했는데 네. 삼성전자는 뭐 생산 라인은 아니고요. 영구 거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사이에 네. 그 중국에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중국이 회담을 가지면서 맞벌을 놓고 있습니다. 뭐 어떤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 중앙아시아 5개국? 예. 그러니까 여기가 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만나는 거는 개별 국가하고 수교를 한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면 다자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여럿이 그냥 모이고서 끝나면은 좀 서로 속내에 있는 좀 은밀하게 해야 되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인 건 다 같이 모였는데 개별 회담을 따로 하는 방식. 중국과 예. 어디키스탄 이렇게. 네. 그러면서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그러니까 요게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좀 독재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서로 터치하지 말기로 해요. 팀. 어차피 우리는 평생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게 그리고 1대1로에 대한 공동 건설과 농산물 수입 확대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러시아의 국력도 좀 많이 약해지고 약간 좀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예전에 소련 연방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조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6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중국, 중앙아 운명공동체 건설 구상. 운명 공동체? 예. 이름을 이렇게 쓰나 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색깔 혁명 반대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정치적인 뭐 반대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예. 그런 건 용납 안 한다 이런 건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지한다. 옛날 뭐 오렌지 혁명이니 예. 뭐 자스민 혁명 이런 거. 예. 이 사람들 그냥 독재로 끝까지 가자는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방에서 뒤를 부추겼다라고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부추겨? 그 민주주의 개혁 운동을 권위주의 국가에서 서방에서 이렇게 꽁짝꽁짝 해가지고 민주주의 개혁 운동하는 것을 좀 반대한다라는 얘기고. 네. 중국의 외교부 같은 경우도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경고를 또 했습니다.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그러네. 같아요. 네. 불장난 불타 죽는 거 이거는 자주 쓰네 진짜. 그러니까 좀 레파토리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표현도 좀 있어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G7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외교적인 긴장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뭐 물놀이 좋아하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것 이렇게 한 번씩 좀 바꿔주고 해야 기사에도 좀 쓰기 좋은데 계속 불에 타 죽는다 그러면. 그러게요. 자 그리고 우리 권 팀장님이 많이 좀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화면 보니까 다른 날보다 조금 오늘 어두워. 그래요? 전체 조명 화면이 그래서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보다 뭐 특별히 힘들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진 않은데요. 네. 좀 자켓이 좀 어두워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조명이 얼굴을 약간 그늘지게 만들어 지금. 오늘 넥타이도 예쁜 거 메고 왔는데. 오늘 힘든 사람 아닙니다, 권 팀장님은. 오늘 불장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또 가볼까요? 예, 다음 뉴스는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전략사업 지정되고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 디스플레이 1위를 우리가 뺏겼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뺏겼는데 이거를 좀 재탈환해 오겠다라는 큰 취지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원탁 회의를 산업부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그 중국에 뺏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2027년까지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고 여기에 65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게 목표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로 확대하고 지금은 37%거든요. 50%로 확대하고 경제국가의 기술 격차를 지금 현재 3년 수준인데서 5년 이상으로.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65%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27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치킨 게임을 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춰가지고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진 않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차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세계 점유율을 높이는 부분에 뭐 일단 그 분야를 보면은 네. 어느 분야에 될 거냐 보면은 IT용 OLED 생산 라인 증설 이거는 IT용 OLED. 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은 작은 OLED가 있고 중간 OLED가 있고 이게 엄청 큰 OLED가 있는데 작은 OLED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점유율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네, 스마트폰. 예.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애플이 BOE 거를 쓴 애 만에 그런 얘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리퍼폰에만 들어가다가 이번에 신제품에 들어가서 소형 쪽에도 중국이 어느 정도 따라왔구나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IT 태블릿 노트북. 예. 여기는 OLED를 안 씁니다. 아직까진. 예, 예. 이제 그거 이제 쓰게 하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 네. 시장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OLED에서는. 그래서 애플이 채택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요 분야는 이제 새로 경쟁하는 영역이니까 점유율을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대형 패널에서는 이제 LCD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체 TV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낮은 게 아니라 대형 때문에 좀 많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42.5%로 1위였고 한국이 36.9%로 2위, 대만이 18.2%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형 분야에서는 지금 삼성이 또 OLED를 쓴다라는 얘기를 좀 또 슬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패널 쪽에서 지금 LG만 쓰고 있는 거를 LG하고 소니 정도가 쓰고 있는 거를 삼성이 또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럼 미래 기술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작은 디스플레이. 훨씬 작은 디스플레이. 이게 소형보다 더 작은 디스플레이. 어디다 써요 이걸? 그거를 VR 기기? 예. 아. 맞습니다. 정말 바로 캐치하시네요. VR. 예, 가야죠. 예. 그래서 VR을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매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그 CEO가 그 이미진 씨 아닙니까? 이매진 올더 피플 아닙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매진이라는 미국의 OLED, AR OLED를 만드는 회사를 3천억 들여서 인수하기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시장도 지금 이렇게 확 개화된 시장은 아니지만 여기에 가능성이 사실 OLED랑 LCD를 비교할 때 LCD가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명암비가 꽤 많이 메이크업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화질이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 뒤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TV가 엄청 크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 차이가 좀 덜한데, 근데 이거를 이제 OLED가 AR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눈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 차이가 좀 난다고 해서 이쪽을 좀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을 좀 선점하기 위한 지원도 지금 지원이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유기가 아니고 무기.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OLED가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오르가닉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무기로 간다 이거죠. 예. 무기는 웨폰입니까? 아니, 권 팀장님 좋은데요 오늘? 오늘 좋아요? 상태 좋아. 지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따가 카메라 돌아가면 자켓이라도 좀 벗겠습니다. 웹폰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무기로 요런 간다. 우리 요런 유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투명 유리에 디스플레이. 막 붙여버려. 그렇죠. 예.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붙여놓으면은 뭐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기도 하다가 예. 거기서 이제 막 화면 구현도 되고 예.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우리의 그 예전에 행복회로 빵빵 돌아갈 때, 모빌리티 행복회로 돌아갈 때, 야 자동차 자율주행차 되면은 차율이 다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신나게 달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자율주행이 문제예요.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전제로 해서 준비된 기술들이 너무 많은데 자율주행이 안 되는 바람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딴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이 안 돼서 좀 그런 게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은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좀 경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오후에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를 향한 우리의 전략 준비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늙는다고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전 세계 걱정해줘요? 예, 너무 제일 빨리 늙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게 늙긴 하죠. 예. 좀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은 예. 이게 그 S&P하고 무디스 피치 세계 3대 신용 평가사가 인구 고령화가 주요국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낸 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신용 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할 때 고령화를 원래 고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차이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중장기적인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 평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은 2050년에 최악의 신용 등급 강등 위기를 맞게 될 거다. 2050년. 50년. 예. 근데 그 전에라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거기에서 이제 최악의 신용 등급 강등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 중진국으로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S&P가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차입 비용이 1% 포인트 인상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1% 올라간다. 그러면은 GDP 대비 국가 채물 비율이 2060년 기준으로 40에서 60%가 아니고 40에서 60% 포인트. 아, 그래요? 예. 60% 포인트는 그냥 절단 나는 거네요. 그냥. 절단 나는 거죠. 예를 100%였다 그러면 160%가 되는. 그거는 똑같군요. 60%랑 60% 포인트나. 네. 어쨌든 고령화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 81개 주요국 중 투기 등급을 부여받을 국가 비율이 25년에 33%, 2060%에 49%. 그러니까 거의 주요 81개국 중에 절반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네요, 진짜. 우리나라 빠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빠르다 그러니까 뭐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난해 5,162만 명에서 2070년에 3,76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 추계라는 거는 뭐 특별히 뭐 개별 숫자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예. 네. 우리가 내일이 되면 또 하루를 더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경험이 더 쌓이는 거죠. 하루 더 노련해집니까? 하루 더 시청자분들을 더 보는 거고요. 그러네요. 정말 지금까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제가 제일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오늘이. 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율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네. 50년간 인구가 27% 감소를 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중이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7.5%인데 이게 46.4%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2070년 예상한 생산 가능 인구는 뭐 비중이 46.1%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2050년이. 그리고 고령화율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인데 뭐 우리나라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데가 일본하고 독일이거든요. 근데 207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늙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다 뭐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네네. 저출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0.78명,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심한 고령화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으면서 2050년이 되면 경제 성장률은 그냥 0%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연금 문제. 심각하죠. 예, 고령화가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2055년 기준으로 연금은 고갈이 될 건데요. 사실 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낸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세금에 연동이 돼 있고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도 우리나라 연금은 그냥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갈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재정으로 보존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재정의 위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고갈이 재정 수요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여기서 그 지난해 말에 54.3%를 기록한 우리나라 재정 그러니까 채무 비율이 2027년에는 3% 포인트가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IMF 재정국장이 했던 얘기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시행을 했다가
엄청난 대규모 시위와 저항과 지지율 하락을 목격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가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정치적 생명 걸고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와 이게 그 뭐라 그래 무슨 코뿔소라 그러죠? 이게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회색 코뿔소. 예. 네. 오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맞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그레이 리노. 아 예. 그리고 이거를 저 자동차 쪽 용어에서는 그 슬로리 클랩스, 그러니까 천천히 사고 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건 한문철 TV만 많이 볼 수 이렇게 있어요. 쫙 하는데 네. 피할 수 없는 으악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연구 문제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와 이거는 정말 이게 단순히 뭐 애를 낳아라 뭐를 해라 이런 그래서 정도의 해결될 문제가 건 아닌 것 아니라 같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 목표 달성, 그러니까 목표를 좀,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 목적도 있고 저런 정책 목적도 있겠지만 이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정책의 목표로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더 낳는 건 전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이 상황이면 차라리 예, 우리 K-팝 스타 인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보러 들어온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 출국 금지. 금지를 시켜서. 근데 요새 우리나라 K-팝 시스템이 그 K-팝 아이돌 양성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체계적이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그걸 배우러 이제 오는 외국인들이 꽤 있답니다. 많죠. 예. 이게 뭐 중남미라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결국은 뭐 그 방법,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나라 망하는 길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저런 거, 그러니까 이거 좀 조금은 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멸종하는 종을 보면 안 낳는데요. 새끼를. 예.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맞아요. 이게 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뭐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왜 애를 안 낳냐 그러면 뭐 아유 뭐 옛날 애들이 뭐 게을러서 그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좀 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돼야 거기서 애도 낳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구학자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인구 정책을 인구에다 포커싱을 맞추면 잘 안 된대요. 거기에 그 사회 전반적인 문화, 어떤 경제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때 인구 문제가 좀 개선이 좀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구는 이렇게 단순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에서 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모시러 갈 테니까 여러분 그 잠시 광고 나간 사이에 뭐 온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약간 여유를 좀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